인공지능과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기본소득이나 저의 구호활동과 관련해서는 강의는 꽤 많이 한 편인데, 제가 이렇게 강사 소개라는 건 처음이에요. 굉장히 쑥스러운데,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얼굴이 얇아가지고요. 이런 짓을 잘 안 하는데, 굳이 제가 지금 소개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먼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98년에 이과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2003년에 말씀 들으신 행동하는 의사회라는 일종의 구활동 단체, 나눔 운동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단체를 만들고 제가 4년 정도 대표를 했었고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에서 다제내성 결핵 환자들을 돌보고요. 또 2013년에는 시리아 난민, 시리아 내전이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네, 그 시리아 난민들 진료를 하기도 했고요. 또 2014년에는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죠. 근데 그 이전에 가장 아마 악명 높았던 전염병이 에볼라일 거예요. 그게 2014년에 서아프리카에서 유행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한국인 의사 최초로 이제 거기에 가서 진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에는요, 뜬금없이 성공회대 NGO 대학원의 경제학과에 들어갔고요. 사실 이제 제가 뺐습니다만 뜬금없는 건 아니고 2009년인가 제가 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학부를 마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경제학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서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면서 지금 경제학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도 하고 말씀 들으신 대로 작년에 경례의사와 기본소득이라는 책을 내서 그게 인연이 돼서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굳이 제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제가 기본소득 전문가는 전혀 아니고요. 네, 보시다시피 기본소득이라는 어떤 IT 기술과는 일의 그 인연도 없고요. 아마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여러분과 비슷한 수준일 거예요. 네, 기본소득과에 관심이 조금 그러니까 인공지능, 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비슷한 수준일 거고 책을 조금 몇 권 읽어본 정도일 겁니다. 기본소득도 제가 연구자도 아니고, 기본소득 연구자는 아니고, 하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 의대에 들어가기 전부터 저는 빈곤 문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세계의 빈곤, 세계가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네, 그런 빈곤을 어떻게 좀 우리 세상에서 극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뜻한 바에 있어 제가 이렇게 살아왔고, 그러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기본소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혁명이 시작이 되었죠.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 과연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특히 가난한 사람들, 우리 세상에 있는 이 빈곤,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아마 조금 더 치열하게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이제 이 책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저의 이력을 보시면 오늘 이 강사가 정상훈이라는 강사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다. 아마 대략은 좀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강사 소개를 좀 굳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축복인가 재앙일까? 자,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아마 지금 이제 제가 11번째 강의인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다양한 아마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공부를 하셨을 텐데, 아마 이제 지금쯤은 뭐 축복이다, 재앙이다,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이제 벌써 11번째시니까. 하지만 이제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쟁이 뜨겁죠. 특히 굉장히 가장 뜨거운 논쟁점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자리죠. 뭐니 해도 일자리일 겁니다. 과연 인공지능이 인간을 일자리에서 몰아낼 것인가? 그걸 다 몰아내 버릴 것인가? 아니면 인공지능 덕에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쪽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이 산업연구원 리포트입니다. 2017년에 나온 건데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생산 공정이 최적화되면 생산성과 경쟁력이 높아진다. 그러면 수출이 증가해서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있다.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희망적인 기대 해석인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이에요.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님이시죠. 이분이 인류를 위해서 로봇에 투자하겠다. 인류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후세들에게도 그런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기 위해서 나 로봇에 투자하겠다. 굉장히 멋진, 그 말로 되게 멋집니다. 일자리 감소는 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 우려를 알고 계신 거죠.
왜 크지 않냐면 로봇을 유지하고 정비하고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소프트웨어 전문가와 엔지니어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자, 반대로 제약이다. 라는 쪽을 좀 볼까요? 자, 이게 2018년 세계 경제 포럼 굉장히 크고 유명한 이제 단체죠. 여기에서 낸 보고서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2022년까지, 벌써 이제 내년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약 7,500만 건의 일자리를 없앨 거예요. 굉장히 좀 무서운. 제 생각으로는 코로나19 때문에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더 많은 일자리가 없어졌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예상을 했고요. 사실 좀 더 섬뜩한 그런 예측은 바로 여기 우리나라 서울대 공대 연구팀에서 미래도시 연구, 이것 좀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데, 네. 서울 미래도시 연구 보고서라는 걸 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정말 무시무시한,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그 미래 디스토피아를 다룬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그럴 그림일 거예요. 2090년 사회 계급도입니다. 2090년의 사회가 상위 0.001%는 플랫폼 소유주, 즉 IT 공룡기업, 뭐 CEO들이죠. 고위 관리직이죠. 네, 그들이고요. 그 밑에 플랫폼 스타, 즉 정치인들이나 예체능 스타가 0.002%고요. 99.997%, 네, 압도적인 다수의 일반 시민들은 프레카리아트가 될 것이다. 즉 AI 로봇이 노동시장 대부분을 장식할 것이다. 이런 정말 섬찟하고 끔찍한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과 극인, 네, 상반되는 두 가지 예측이 지금 맞부딪히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공지능, 과연 이 4차 산업혁명,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이게 인류의 미래가 어떤 길로 가게 될까요? 인비트로는 뭐냐면요. 시험관, 유리라는 뜻이거든요. 비트로가. 인비트로는 시험관 안에서라는 뜻이고요. 인비보는 생체 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개발이라든지 뭔가 연구를 할 때 처음에 이제 시험관에서 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바로 생체에서 할 수 없으니까요. 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게 있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인비보죠. 즉 생체와 동물 그리고 인간의 몸에서 실험을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나눴던 이 두 가지 논쟁 있죠? 축복이다, 재앙이다. 이것이 저는 인비트로에서 하는 논쟁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만 딱 떼어놓고요. 이 인공지능이 과연 인간 노동 가운데 어떤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걸 그럼 대체하면 그걸 통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게 될까? 이런 사고는요. 사실 실험실에서 시험관에서 하는 그 사고랑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가 신약 개발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 보면 시험관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었는데 이거를 생체 실험으로 옮기면 효과가 전혀 없거나 아니면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쓸 수 없는 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비트로와 인비보가 너무 다르다. 이럴 때 이제 이 용어를 쓰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했던 이 인공지능에 관한 논쟁이라는 게 그런 점이 있다는 거죠. 즉 인공지능만 딱 떼어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하면요. 사실은 실제 현실과 너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공지능 혁명은 실험실이 아니라 시험관이 아니라 사회 역사적 맥락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우리 생각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럼 도대체 우리 사회 역사적 맥락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일자리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맥락 속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고민도 인공지능이 어떤 효과를 미칠지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현실 분석을, 맥락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자리에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전 세계 트렌드를 어떻게 보면 대표한다고, 선도한다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좀 예를 볼까요? 자, 이 미국의 자료 보시면요. 파트타임 고용의 문제라는 제목의 이제 그림인데, 보시면 빨간 선이 파트타임, 즉, 이제 뭐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시간제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그들의 곡선이고요. 빨간색이 풀타임입니다. 그런데 2002년을 100%로 놓았을 때 각각의 파트타임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풀타임도 이때를 100%로 놓았을 때 어떻게 변하는가, 시간에 따라. 그림 이해되시죠?
그런데 2002년부터 2008년까지는 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미국이 굉장한 경제 호황기였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갑자기 빵 하고 뭔가가 터졌죠. 여러분들 이게 2008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들 아시겠죠? 네, 아실 것 같습니다. 바로 금융위기로 비롯된 세계 경제위기가 왔었죠. 네, 이 모기지로부터 비롯된 금융 파생 상품에서 비롯돼서 미국의 금융 버블이 뻥 터졌고요. 세계 경제 위기가 온 게 바로 2008년입니다. 2008년에 그렇게 하면서 미국 경제가 침체 위기에 빠졌죠. 근데 제 여기 제목이 실업률이 말해주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2008년에 경제 위기가 와서 미국의 경제가 완전히 후퇴했다가 이게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업률로 말하면요. 2008년 수준을 회복했어요. 즉 일자리로만 따지면요. 일자리의 숫자만 따지면 경제 위기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미국인들은 2008년 이전으로 삶으로 돌아간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상대적으로 2008년 경제 위기 때 실업자들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일자리를 되찾았는데 다시 일자리를 찾았는데 그 일자리들은 그 과거보다 비정규, 파트타임 일자리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이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건데요.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 이게 위에 있는 실선이 그러니까 고소득, 최고소득 계층. 그 다음에 여기는 밑에 점선은 저소득, 최저소득, 하위소득, 최하위 분위라고 하죠. 최하위 분위의 주당 노동 시간이에요. 근데 80년대부터 보시면 초고소, 최고소득자분들은 네, 큰 차이가 없거나 뭐 약간 증가했죠. 여기요. 그런데 가장 바닥에 있는 소득이 가장 낮은 분들은 지속적으로 주당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1980년대하고요. 2008년은 말씀드렸죠. 경제 금융 위기가 있었던 데고요. 1980년대 초반이 흔히 더블 딥이라고 합니다. 두 번의 경제 위기가 연달아서 1980년과 81년 연달아서 왔어요. 그래서 이걸 더블 딥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경제 위기 때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큰 타격이 없습니다. 네. 그죠? 그런데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크게 주당 노동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네. 일자리를 되찾았어요. 아까 다시 말씀드렸죠? 일자리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어요. 그런데 주당 노동 시간이 줄어든 거예요. 일자리의 질이 나빠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실업률이 말해주지 않는 것이에요. 신자유주의 노동 경제 정책으로 미국에서 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양질의 일자리는 불안정, 저임금 일자리로 대체되었습니다. 자, 신자유주의 노동 경제 정책 익숙하신 분도 있고 아직 좀 낯서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게 바로 이런 경향이죠. 네. 시장 만능주의라고 우리가 부를 수도 있고요. 작은 정부를 추구해서 최대한 정부가 적게 개입하면서 시장이 자율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입니다. 그걸 추구한 결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양극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자, 이게 바로 그 결과인데요. 우리 번역을 해드리면 노동소득 분배율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그 나라에서 국민들이 그 한 해에 번 총소득이 있겠죠? 그 번 총소득 가운데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비율이에요. 상대적으로 무엇과 비교해서 자본이 가져가는 몫에 비교해서. 네, 그래서 이걸 노동소득 분배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 1950년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쭉 보여주고 있는데 1980년대까지는 사실은 일관된 흐름을 굳이 찾기는 어렵죠. 네, 이렇게 등락이 있긴 하지만 뭐 크게 어떤 하나의 흐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1980년대부터 이 80년대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본격화된 시기거든요. 이때부터 기저선이 네,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2000년대부터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소득 분배율이 떨어진다는 거는요. 그 나라가 번 총소득 가운데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런 시기 동안에 2000년대 이후에 이 시기 동안에 미국이 경제가 후퇴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008년 이때 그 금융위기가 있기 전까지 미국이 유례 없는 경기 호황을 누렸거든요. 그런데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비율은 떨어졌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미국 경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과실은 노동자들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오히려 일자리가 더 열악해졌다는 거죠. 자, 이 표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마 다들 아시는 지니 계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니 계수는 불평등 도를 얼마나 그 나라가 불평등한가, 그 사회가 불평등한가를 나타내는 계수거든요. 지니 계수라고 하고요. 1은 완전한 불평등입니다. 즉, 한 사람이 모든 걸 갖는 사회를 말하고요. 0은 완전한 평등이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눠 가지는 사회를 말하는 건데, 0과 1은 불가능하겠죠. 그 사회 어디일 텐데, 보시면 미국의 지니 계수는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신자유주의와 일자리 양극화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비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미국 경제가 성장하네요. 그러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 바로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일자리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전혀 다를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 보시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이게 비정규직 규모 추이입니다. 보시면 이때 2008년에 바로 경제 위기 때 비정규직이 크게 늘었고요. 죄송합니다. 1998년 IMF 때 한 번 더 크게 올랐습니다. 조금 떨어지는 듯 했다가 다시 몇 년 전부터 비정규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좀 더 분명한 게 있어요. 바로 시간제 노동자들의 비율입니다. 사실 우리가 비정규직이라고 부를 때도요, 이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노동자들이 있거든요. 시간제도 있고요, 기간제도 있고, 즉 일정 기간만 일하는 분들이죠. 그 다음에 파견직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파견직을 여러분들 뉴스에서 좀 들으셔보셨겠지만 굉장히 불법화가 많이 됐어요. 네, 이 불법 파견이라는 명 들어보셨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많이 투쟁하고 해서 파견직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정규직 곡선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가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시간제 노동자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001년에 전체 노동자들 가운데 6.6%였거든요. 87만 명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13.5%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70만 명, 거의 300만 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시간제 노동자입니다. 이런 일자리의 영향이 아마 가장 아프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이제 자녀가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청년 자녀가 있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가장 가슴 아프게 효과를 미치고 있는 인구 집단이 청년들이죠. 연령별 시간제 노동 고용의 비율을 표거든요. 보시면 10대와 60대에서는요. 원래 처음부터 2004년인데 굉장히 시간제가 높았습니다. 여러분 알바생이라는 표현 아시죠? 네, 아시죠? 알바생이라는 표현. 지금은요 알바생이라는 표현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아르바이트 노동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때만 해도 2004년만 해도 알바생이라는 표현이 익숙했습니다. 그러니까 10대나 60대 어르신들은 가외 수입으로 생각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뭐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청소년들이 용돈 벌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용돈 벌기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시간제 노동자들이 원래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들의 비율이 굉장히 증가했죠. 시간제가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시간제가 증가했으니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여기에서 바로 이 곡선이에요. 보이시나요? 네. 이게 바로 20대 집단의 시간제 비율입니다. 2004년에는요, 시간제가 모든 연령 집단 가운데 가장 낮았어요. 5.6%만 시간제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15.4%로 3배 가까이 증가했죠. 모든 연령층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근데 여러분, 청년 20대가 어떤 분들이죠? 이제는 물론 바뀌어서 이제는 청소년들도 생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 합니다. 그렇죠? 어르신들도 그렇게 합니다. 이제 많이 바뀌었죠. 그러나 아무리 바뀌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여전히 20대라는 건요. 대학교 나오고
사실 첫 직장인 거잖아요. 이제 정말 사회에 진출해서 내가 첫 직장을 얻는다. 이게 여전히 청년들의 일자리죠. 그런데 그런 청년들이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정규직 일자리 얻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조금 이제 뜻밖의 기후 이야기를 좀 제가 하겠는데, 왜 기후 이야기가 인공지능 혁명과 기본소득과 관련이 있는지는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 기후 위기는 여러분들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너무나 익숙한 상식이 되었죠. 이 표는요, 그래프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보여주는 건데, 1950년대 전까지는 이제 빙하, 빙하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측정한 거고요. 그 이후는 대기를 측정한 건데, 보시면 1950년대부터 급격하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1950년대 이후가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하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을 중심, 미국, 유럽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가 정말 황금기라는 별명처럼 성장하던 때거든요. 바로 그 시기에 지구 기후에도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제가 기후위기를 갑자기 왜 이야기할까요? 바로 이 기후위기는 경제 성장의 결과물입니다. 보시다시피 직접적인 결과물이죠.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될 때인 거죠. 기후위기를 앞에 두고서요. 무한한 경제 성장이 가능할까요? 아니, 다시 근본적으로 물어볼게요. 도대체 왜 계속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마 글쎄 지금 이제 아마 50대이신 분들, 40대까지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일해서 더 부지런히 일해서 잘 살자. 새마을 운동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신념입니다. 근데 더 열심히 일해서 돈 더 많이 벌어서 더 잘 살자. 그게 경제 성장이죠. 그런데 경제 성장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자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물어야 될 때인 겁니다. 왜 계속 그래야 되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건가? 현재 생산력으로도 인류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판명이 났거든요. 우리가 골고루 나누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생산한 걸로도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경제 성장을 더 해야 될까요? 기후위기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피부에 와닿는 기후위기 문제가 있죠.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이죠. 세계보건기구에서 6번 정도 잠깐 이걸 보시면 이렇게 제가 활동했던 에볼라 때도 그렇고요. 코로나도 모두 박쥐와 인간의 접촉 때문으로 글자 중심으로 좀 봐주세요. 그래서 이 공중보건 위기 자체가 기후변화의 결과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에볼라 현장에 다녀왔는데, 에볼라하고 기후위기랑 무슨 상관인지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에볼라 바이러스의 숙주가 과일박쥐입니다. 코로나19랑 똑같아요. 지금 코로나19도 결국 과일박쥐를 숙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지금 중간 숙주가 천상갑이다 아니다 막 이런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숙주는 지금 과일박쥐를 보고 있는데 과일박쥐가 숲에 살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같은 나라에서 숲을 막 벌목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숲이 사라지겠죠? 어떻게 될까요? 과일박쥐 서식지가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인간과 과일박쥐가 더 가깝게 자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일박쥐 몸에 있던 에볼라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갔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결국 이런 기후위기가 인류에게 이렇게 치명적인 전염병 유행을 가져오고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코로나19 같은 대재앙이 이번에 우리가 어떻게 극복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다시 안 올까요? 그렇지 않다는 비관적인 예상 훨씬 더 많죠. 기후위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도 자주 이런 팬데믹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지금 녹고 있는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빙하 안에 우리가 인류가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는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과연 인공지능 혁명은 이런 추세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코로나19가 이미 세상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자, 이게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무인화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특히 저숙련 노동자들이 설 곳이 없다. 여러분들 요즘 보면 저도 이제 놀라웠는데 정말 어디가나 이제 키오스크를 많이 쓰고 있죠. 이게 정말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노동자들이 키오스크로 대체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완전히 종식은 이제 불가능하죠. 아무도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위드 코로나라고 하죠. 그런 시대가 되면 다시 키오스크 대신 노동자를 고용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불가능하겠죠. 이미 되돌이킬 수 없는 추세가 된 거예요. OECD 자료를 보시면 코로나19가 일자리 감소에 미친 영향인데 임금이 낮을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청년층일수록 이 코로나19가 일자리 감소에 미친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코로나19 대유행은 이미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부터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 역사적인 맥락이라는 것이죠. 즉, 이 맥락 속에서 우리가 다시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혁명을 바라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인공지능 축복인가 재앙인가? 자, 먼저 아까 축복이다, 축복일 수 있다 라는 의견을 이제 다시 한번 현실 맥락 속에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산성이 높아지면 수출이 증가해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있다. 아까 이 산업연구원 리포트 어떻게 볼까요? 일시적으로요, 우리나라가 정말 운이 좋아서 우리나라가 선도했다고 볼까요?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수출이 증가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나라는 노나요? 네, 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이제 초과 이윤, 독점 이윤이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으로 어떤 나라, 어떤 회사가 이윤을 얻으면 네, 거기 몰려들어서 경쟁을 벌이겠죠. 그럼 그 경쟁을 벌임에도 계속적으로 그 정도의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더 생산성을 높여야 되겠죠. 여러분, 생산성을 높인다는 건요, 일정한 자본을 투자했을 때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한다는 거예요. 각국이 모든 회사들이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그런데 수출이 계속 꾸준히 증가해서 일자리가 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전 지구적으로 무한한 시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계속 넓어져야, 사람들이 계속 사줘야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경제가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가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가정의 회의를 아까 이미 품었었죠. 자, 그리고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 회장의 말도 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매출과 이율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즉, 현대자동차 그룹의 매출과 이율이 일정해요. 그러면서 생산직 노동자를 비슷한 숫자의 소프트웨어 전문가와 엔지니어로 대체한다고 해봅시다. 왜냐하면 그룹 회장님께서 일자리 감소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네. 그럼 비슷한 숫자의 전문가로 대체한다는 거겠죠. 물론 임금도 비슷하다고 가정을 할게요. 논의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로봇까지 도입을 했겠죠. 왜냐하면 생산직 노동자를 대체하기 위해서. 자, 과연 이런 일을 현대자동차 그룹이 왜 할까요? 이런 일을 할까요? 네. 까놓고 말하면 미치지 않는 이상 이런 결정 할 리가 없겠죠. 네? 로봇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거의 비슷하게 지출해. 그러면서 매출과 이윤이 일정해요. 그럼 이런 결정을 왜 하겠습니까? 네. 전제가 잘못된 거죠, 이것은. 전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매출이 증가하고 이윤이 증가할 때만 이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결국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산업연구원의 전망과 똑같은 거예요. 세계 경제가 무한히 더 생산성 AI에 의해서 증가된 생산성, 더 많아진 상품을 무한히 사줄 수 있다. 인류 지구의 경제가 무한히 발전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정상훈 이 사람 제 의견을 정상훈 이 사람은 인공지능을 재앙이라고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재앙이라고 보는 쪽 의견도 한번 다시 현실 맥락에서 볼게요. 아까 서울공대 연구팀 이 손짓한 예측 있죠. 엘리시움 같은 볼게요. 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다면 인구의 99%가 저임금의 프레카리아트가 되는 세상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왠지 아세요? 인구 대부분의 소득이 지금보다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대부분이 프레카리아트, 굉장히 불안정한 저소득 노동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소득이 적어지죠? 소득이 적어지면 상품도 적게 구매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인공지능 혁명으로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더 많아진 상품을 누가 구매하죠? 네. 99%까지 가기 전에 이미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서 이 산업혁명이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나오겠는데, 기본소득의 스펙트럼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나왔던 신자유주의자들 있죠? 네. 시장에 맡겨야 된다. 라는 분들도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인 줄 아세요? 네. 이런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공지능이 도입하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사회의 구매력. 사람들이 가난해지면 물건을 적게 살 거 아닙니까? 그럼 물건은 누구한테 팔겠습니까? 그런 생각에서 그 신자유주의자들도 기본소득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현실 맥락 속에서 인공지능 혁명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인공지능은 프레카리아트 양산이라는 추세를 바꿀 모멘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히려 프레카리아트 양산이라는 추세를 오히려 더 가속화하고 있죠. 코로나19 때문에요. 그러나 그리고 특히나 저숙련 노동자들이야말로 가장 손쉽게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19 위기에 저숙련 노동자들부터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데 모든 노동자가 그러면 무기력하게 99%가 될 때까지 인공지능의 일자리를 빼앗길까요?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요 노동자들이 저항합니다. 특히 강력한 노동조합을 가진 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강력히 저항하죠. 총파업하고 이렇게 해서 막을 겁니다. 즉, 인공지능 혁명은요, 모든 산업 분야에 골고루 비슷한 속도로 도입될 수가 없어요. 지체되거나 제한됩니다. 반면에 저숙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요, 인공지능 혁명에 저항하기 힘들어요. 이분들은 노동조합도 대부분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닙니다. 즉 소속감도 없고 동료 의식도 이분들 별로 없거든요. 결국 사장이 나가,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거니까 너 나가. 이렇게 하면 그냥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은 더 적은 임금도 감수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경쟁할 겁니다. 이러한 경쟁은 아직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되지 않은 일자리에도 이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요. 노동환경 개선도 억제하는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결론이 뭘까요? 일자리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다는 것이죠. 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현실 맥락 속에서 인공지능 혁명의 일정한 귀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비관론, 재앙이다고 보는 쪽에 어쨌든 아무래도 가깝게 보이시죠? 제가.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부터 좀, 단절을 꾀하고 싶어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어떤 분이 준비된 자에게는 축복이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 재앙이다 말씀하셨는데 좀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인공지능 혁명이 일정하게 불가피하다고, 그러니까 비가역적이고 불가피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인공지능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구글, 아마존, 카카오톡 같은 게 없는 세상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즉 인공지능은 어쨌든 도입될 것이고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공지능이 그래서 우리 일자리를 빼앗을까 아닐까? 이게 축복일까 아닐까? 인구의 99%가 프레카리아트가 될까 아닐까? 이것은요,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삶 외부에서 마치 외계인이 지구에 인공지능 혁명을 던진 것처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변화를 소극적으로 받아들인 존재가 아니죠. 네, 제가 이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의 커다란 정식 자체가 인간 중심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바로 그겁니다. 인공지능 혁명을 일으키는 것 자체도 인간이거든요. 물론 사실 기업이 중심이 돼서 벌이고 있긴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혁명이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원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저의 오늘 사실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인공지능 이게 축복일까 재앙일까? 이것은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고요.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당신은 어떤 미래를 원하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은, 당신은 인공지능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이겁니다. 그러자면 제가 아까 여러 번 강조했죠. 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즉 조건의 변화를 만드는 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조건의 변화를 만들면 다른 걸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저는요. 먼저 제가 생각하는 미래를 말씀드릴게요. 조금 과격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노동이 종식된 미래를 원합니다. 이걸 왜 이런 걸 원하냐고요? 인공지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돈을 벌기 위해 해야만 하는 노동의 대부분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회차까지 하시면서 인공지능에 대해 조금은 공부를 하셨을 거고 뭐 IT 기술 자체는 아니더라도요. 제가 공부하기로도 이론적으로는 인간이 하는 거의 모든 걸 다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글도 쓰고요, 인공지능이. 작곡도 하죠. 네, 그림도 그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의사도 대체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뭘 대체할 수 없을까요? 그렇다면 왜 대체해서는 안 되냐는 거죠. 특히 단순 반복 노동 말이죠. 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뵀고요. 제 활동의 특성상. 그런 분들의 육체가, 정신이 그런 단순 반복 노동을 통해서 병들고 비틀리고 왜곡되는 걸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몸 여기저기가 아프고 병들고 정신이 병든 분들 말이죠. 왜 우리가 그런 단순 반복 노동, 우리가 하기 싫은 노동을 왜 인공지능으로 대체하지 않냐는 거죠. 적극적으로 대체하자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노동을 영으로 만들어 가자는 거죠. 종식을 향해서 나가자는 겁니다.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말이죠. 그러나 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능하죠. 네. 일단 노동자들도 반대할 거고요. 그렇게 가기 전에 경제 공황이 올 겁니다. 그럼 어떤 조건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기본소득이 등장하죠. 기본소득은 가능하게 합니다. 인류가 더는 단순 반복 노동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 세상.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공동체의 가치를 위해서 일하는 세상. 더는 경제 성장의 강박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세상입니다. 자, 기본소득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고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기본소득을 이제 모르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들어오는다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권의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가 기본소득을 주장하시잖아요. 네, 대통령이 되면 임기 안에 기본소득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들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본소득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걸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말이죠. 하지만요, 또 한 분을 소개해 드릴까요? 김종인 씨 아시죠? 네.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 여당이죠. 네, 야당이죠. 죄송합니다. 야당 비대위원장 하셨던 분이잖아요. 이 김종인 씨도 기본소득 지지자예요. 제가 아까 기본소득에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소득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럴 수 있는 게 또 기본소득의 장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본소득은 굉장히 단순한 것이 정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정의도 되게 다양합니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마다 정의가 달라요. 미리 좀 말씀드리면 저하고 이재명 도지사님도 달라요. 제가 생각하는, 제가 꿈꾸는 기본소득의 미래와 이재명 지사님이 꿈꾸는 것도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런 조직이 있고 우리나라의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의 정의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이란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입니다. 네, 굉장히 참 선명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선동적이기도 한데 이거를 조금 어려운 용어로, 굳이 어려운 용어로 좀 설명을 해보면요. 모두에게는 보편성이죠. 갓난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에게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이면요. 자산심사나 노동을 요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즉 주기 전에 너 소득이 얼마인지 심사를 한다든지 주고 나서 너 이거를 줬으니까 어떤 일을 해야 돼. 이런 조건을 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업수당을 생각하시면 딱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은요.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실업수당 용어가 실업수당이 아니잖아요. 구직활동지원금이죠. 아시죠? 네, 구직활동지원금. 이 용어 자체가
구직활동지원금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실업했다고 주는 돈이 아니고요.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지원금이라는 거죠. 즉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과 너무 다른 게 구직활동 지원금입니다. 이 개별성은요. 세대주가 아니라 개개인에게 줘야 된다는 건데 이따가 좀 보고요. 정기성은 1회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평생. 그러니까 한 번 도입하면 모든 국민에게 항구적으로 줘야 된다는 뜻이고요. 현금으로 지급돼야 된다는 것은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현금으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뭔가를 주고서 그걸 어떤 용도로만 써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 다른 우리 사회복지제도랑 조금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해가 분명해지실 것 같은데요. 자, 아동수당이나 장애수당은 어떻게 다를까요? 네, 이건 특정 인구 집단에만 주는 거죠. 즉 보편성이라는 차원에서 다릅니다.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거죠. 역시 특정 인구 집단, 65세 이상인 분들에게는 드리고요. 저는 사실 이거 굉장히 정말 잘못됐다고 보는데 자산심사를 거치죠, 여러분. 네. 소득과 자산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70% 하위 70%인 분들에게만 드려요. 그래서 무조건성도 어긋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덕에 아마 이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덕에 또 우리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죠? 벌써 5차까지 왔기 때문에 이 각 차별로 조금씩 성격이 달라서 제가 이번에는 4차를 한번 기준으로 해볼게요. 4차가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올해 봄에 아마 지급됐던 걸 거예요. 전 국민에게 지급됐습니다. 4차 지원금이.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어떻게 되었나요? 세대주에게 1회 지급한 거죠. 지금까지 5차를 다 합친다 하더라도 5회만 지급된 거니까 정기성에서 일단 어긋나고요. 개별성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이제 4인 가족이거든요. 근데 올해 봄에 어떻게 했냐면 제 처가 그냥 저희 가족을 대표해서 일괄 신청해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재난지원금 손에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저희 아내가 제 처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잘 썼죠. 네, 뭐 우리가 뭐도 사 먹기도 하고 뭐도 쓰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 손에는 한 푼도 안 들었어요. 이게 개별성이 어긋난 겁니다. 기본소득은 그래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기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 명의의 통장에 기본소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본소득이 지금까지 그 어떤 사회복지 제도와도 다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안심소득은요,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현 서울시장의 공약, 그러니까 주장하신, 지지하는 제도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제와 대항하는 그런 거죠. 국민의힘에서 지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게 뭐냐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에 못 미치는 사람들에게 그 차이만큼의 차이의 일부, 한 5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역시 기본소득과 어떻게 다를까요? 보편성도 아니고 무조건성도 아니죠. 결국 자산소득 심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본 시리즈가 있죠. 이재명 지사도 이제 기본 소득도 있고 기본 주택도 있고 뭐 기본 대출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기본 시리즈가 있는데 이 기본 자산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20살이 되면 청년이 되면 그러니까 성인이 되는 분들에게 목돈을 주자는 겁니다. 뭔가 좀 사업 같은 걸 할 수 있게 좀 큰 돈, 한 5천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좀 큰 목돈을 줘서 뭔가를 좀 꿈을 펼칠 수 있게 하자. 이게 기본 자산제인데 이것도 역시 어떻게 다릅니까? 성인이 갓된 20살, 즉 특정 인구 집단에게 한 번만 주죠. 즉 보편성과 정기성에서 다릅니다. 자, 바우처는 뭐 쉽게 아실 테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기본소득에 대해 말씀드렸고 제가 기본소득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다. 즉 이재명 지사부터 김종인 씨까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까지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이게 얼마나 스펙트럼이 다양한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게 누구의 주장일까요? 혹시 이걸 뭐 저도 전에 몰랐으니까요. 네. 혹시 이걸 주장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1979년에 법, 입법 그리고 자유라는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경제학 분야를 조금만 관심이 있으셨던 분은 다 알 법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바로 프리드리 하이에크.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너무너무 유명한 분입니다. 제가 아까 신자유주의 경제학 얘기했잖아요.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분에 의해서 거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창시가 됐고 지금까지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뜻밖이죠. 신자유주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겁니다. 정부를 극한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시장에 맡겨둬라. 시장에 맡겨두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잘 돌아간다. 그것이 모두에게 가장 최선의 행복을 보장해준다. 이게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핵심이거든요. 그런 분이 기본소득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이거 되게 뜻밖이죠.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후에 신자유주의자들이 특히 인공지능 혁명이 들어오면서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재명 지사나 저하고도 굉장히 달라요. 즉 그분들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제도의 보충에 머물 수도. 그러니까 기존 복지제도의 보충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기본소득은 이런 거예요. 기존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제도를 다 통폐합합니다. 다 없애는 거죠. 그런 걸 다 없애고 그걸 그냥 기본소득으로 주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공무원들이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복지제도 다 없애고 그걸 기본소득으로 주면 작은 정부에 부합하겠죠. 그것이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는, 아까 제가 꿈꾸는 미래를 말씀드렸죠. 그런 시대로 갈 수 있는 계기가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폭넓은, 어떻게 보면 지지자, 그만큼 또 폭넓은 지지자만큼 폭넓은 반대자들도 있죠. 아마 기본소득 여론조사하면 지금은 반대가 많을 겁니다. 제가 올해도 아마 여론조사한 걸 봤는데 반대가 더 우세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근데 기본소득 반대의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재원입니다. 도대체 그 돈 어떻게 만들 거냐. 말도 안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커다란 반대 의견이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소득 있죠.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정도의 최소한의 기본소득.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1년에 100만 원이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지금 공약으로 내것인 게 1년에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이 아니고요. 1년에 100만 원이면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잖아요. 이 정도로 하기 위해서도 30조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것만 해도. 하지만 저는 더 큰 기본소득을 꿈꾸는데, 그러니까 이 기본소득의 스펙트럼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게 바로 재원입니다. 재원은 어떻게 말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가 차이가 납니다. 아까 제가 어떤 일자리가인가, 모든 일자리가 같은 일자리가 아니다 말씀드렸죠.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예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 조금 더 실용적으로 증세를 할 거냐 말 거냐. 증세를 얼마나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갈라집니다. 즉 신자유주의일수록 증세에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리고 안심소득제 있었죠?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시는 이 안심소득제는 세금을 더 걷어서 안심소득제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조세를 효율성을 개선해서 조세 체계를 개편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즉 증세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 주장도 있고요. 그러면 새로운 시대로 가는 계기로서의 기본소득을 보는 사람들은 기본소득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건가? 그것은 바로 공유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부에 기반해서 증세를 하자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서 그 거둔 세금을 국민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자는 것이 기본소득의 핵심입니다. 그럼 공유부가 뭘까요? 아마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개념 중에 가장 어려운 말이 아닐까 싶은데 낯서실 수도 있고요. 공유부란 사회가 생산한 부 중에서 성과의 원리에 따라 특정 주체의 몫으로 배타적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목, 곧 모두의 몫을 뜻한다. 이 설명이 좀 제가 쓰고 보니까 이 설명이 더 어렵더라고요. 이게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의 정의인데 말이 어렵죠? 예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토지세와 탄소세입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본소득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토지세라는 게, 토지 보유세, 토지세라는 게 간단한 거죠. 네, 땅 소유자들에게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걷어서 정부가 재량껏 뭔가에 지출하는 게 아니고 그걸 그대로 n분의 1로 나눠서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 이게 바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서 토지소유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토지라는 게 과연 이게 저는 사실 토지가 누군가의 법적인 소유일 수 있다는 거에서도 저는 좀 물론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만 어쨌든 우리 현실은 토지의 주인이 있죠. 근데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이득을 취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이득이 과연 그 사람의 기여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청주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서울 명동의 땅값하고 청주의 땅값하고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요. 아마 명동에 땅 가지신 분은 어마어마하게 그것만으로 불로소득, 우리가 불로소득이라고 부르죠 이미. 이윤을 얻으시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기여인가요? 그렇지 않죠. 서울에 1,000만 명이 살기 때문입니다. 1,000만 명의 사람 때문인 거예요.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명동의 땅값이 비싼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 땅을 소유해서 얻는 이득을 모두 그분이 가져가는 거죠? 소유주가. 이 토지는 너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죠? 탄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환경, 대기, 우리 기후라는 게 어떻게 개인의 소유겠어요? 그런데 경제 성장을 하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기후는 점점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득을 얻고 있죠. 네, 우리가 탄소를 소비해서 우리가 기업만이 아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석탄, 석유를 이용해서 만든 물건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득을 얻고 있죠.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내지는 않잖아요. 네, 그걸 다 내게 하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탄소세예요. 그리고 빅데이터세와 소득세도 있는데, 자, 소득세는 우리가 다음 기회에 또 질의응답 시간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드디어 인공지능과 기본소득이 직접 만납니다. 제가 아까 인공지능세 혹은 빅데이터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알파고,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카카오톡, 그리고 자율주행, IBM, 와스, 이런 인공지능에 기반한 이 4차 산업혁명의 주역들이죠. 여기에서 나오는 이윤이 누구의 몫일까요? 지금은 전부 이 기업들의 몫이죠. 기업들이 100% 가져갑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일부는 일정한 세금으로 내겠지만, 그게 맞는 걸까요? 그렇게 보는 게?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에 보통 국민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인공지능에 친숙해진 계기는 아마도 이 알파고일 것 같아요.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에게 지다가 이제 1승을 거두시고 막 그게 이슈가 됐었죠. 그때 인공지능이 어떻게 인공지능이 되었는가, 그야말로. 어떻게 인공지능이 바둑을 인간보다 더 잘 두게 되었는가. 그때 그걸 많이 알게 되셨죠. 여러분 그때 아마 꽤 그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떻게 알게 됐죠? 어떻게 인공지능이 그렇게 발전하게 됐죠? 그 알파고가 수많은 인간 바둑 기사들의 기보 있죠? 네. 바둑 기사들이 바둑을 어떻게 두었는가? 그걸 기보라고 하죠. 그 바둑 기보를 공부한 겁니다. 알파고가. 네. 수많은 정보를 토대로 얘기하셨는데 그 정보가 단순 정보가 아니고 인간들이 행위죠. 인간들의 행위. 인간이 바둑을 든 그것을 학습한 거예요. 그걸 딥러닝이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알파고가 인간을 이기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이죠. 이들이 어마어마한 이윤을 지금 얻고 있는데 이 빅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네, 수십억 인류가요. 지금 우리가 줌 이용하고 있네요. 네, 수십억 인류가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페이스북에서 정보를 남기고 소통하고요. 채팅하고요. 뭔가 물건을 검색하고 물건을 삽니다. 물건 후기를 옮기죠. 이런 수십억 인류의 행위, 이걸 밑거름 삼은 거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쌓여서 그것을 학습해서 인공지능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공지능의 이윤을 기업이 가져가죠? 따라서 애초에 인공지능에서 나오는 부라는 거 있죠?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생산된 가치, 생산물의 이 부의 일정 부분은 공유부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아까 공유부라는 개념이.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공유부는 애초에 그 기업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나눠줘야 된다. 그것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네. 충분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용어가 도입됐어요. 충분한이라는 말이 사실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아까 5가지 기본소득의 정의를 말씀드렸죠. 이게 충분성이라는 요소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충분성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완전히 합의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기본소득, 충분하지 않으면 기본소득이 아니다. 이렇게까지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아까 말씀드린 5가지를 충족하면 기본소득이 하고 있는데, 하지만 또 많은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충분성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기본소득이 이렇게 지지 스펙트럼이 다양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김종인, 하이에크부터 이재명, 그리고 뭐 저 같은 사람까지 되게 다양하잖아요. 이럴 때 저는 충분성이 무척 중요하다고 봅니다. 충분성은 간단해요. 사람이 기본소득만으로 그 사회의 정치, 사회, 경제적인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기에 충분한 소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말을 좀 또박또박 어렵게 했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액수가 무척 중요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죠? 네. 액수가 무척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만으로 그 사람이 사회의 정당한 성원으로서 정치활동, 사회활동, 경제활동, 먹고 사는 문제가 기본적인 게 다 충족될 만큼 충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액수에 대해서 아직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데 저는 제 책에서는 한 150만 원 정도라고 썼는데 저는 인공지능까지 감안하면 200만 원 정도까지 생각해 보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이건 그냥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는데 200만 원 정도가 도입된다면 다른 어떤 사람은 굳이 일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의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어떻게 될까는 거죠. 이런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여러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그래서 정말 인간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여러 가지 노동을 없앨 수 있다는 거죠. 동시에 탄소세를,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탄소세를 부과해야 되겠죠? 탄소세를 이 발전 과정에 따라서 부과하게 되면 녹색 전환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탄소세가 부과되는 만큼 상품 가격이 오르게 되거든요. 우리가 상품을 만드는데 거의 대부분의 상품에 사실은 석유, 석탄, 그러니까 탄소유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 가격이 다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탄소가 가격이 많이 오른 상품일수록 적게 쓰겠죠. 그러면 기업들이 매출이 떨어집니다. 그럼 기업들은 급격 빠르게 녹색 전환해야 될 이유가 생기죠. 즉 탄소 연료가 아니라 탄소 연료가 아니라 다른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될 동기가 생기는 거죠. 이것이 탄소세로 인한 녹색 전환이고요. 그리고 법정 노동시간은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인공지능으로 사실 굉장히 다양한 노동을 대체한다면 법정 노동시간 자체를 단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을 때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소득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죠? 소득이 줄어들면 노동자들이 반대해요. 그럼 어떻게 노동시간을 더 줄이겠어요? 예를 들어 제 책에서는 좀 잠정적으로 30시간 정도를 제시했는데 저는 그 30시간은 인공지능은 고려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냥 기본소득만 도입했을 때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가정한 건데 인공지능까지 도입한다고 하면요. 훨씬 더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시간 이하로도 줄일 수 있다고 봐요. 이렇게 법정 노동시간을 대폭 단축하더라도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월 300만 원 버는 정규직 노동자가 있습니다. 지금 40시간 일하는데 300만 원 벌어요. 그런데 법정 노동시간은 20시간으로 단축했어요. 그런데 기업에게 똑같이 300만 원 주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럼 기업은 40시간에서 20시간이니까 150만 원 줄이겠죠. 노동자들은 반이 된 거예요. 월급이 절반으로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러나 기본소득이 200만 원이 주어지죠. 즉 그 사람의 소득은 350만 원 오히려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노동자가 법정 노동시간을 20시간으로 줄이는 걸 반대할까요? 반대하지 않겠죠. 이렇게 법정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나갈 수 있고요.
이 줄여나가는 것보다 더 빠르게, 즉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법정 노동 시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설명이 복잡할 수 있는데 좀 빠르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일손이 부족해질 수 있는 거죠.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것보다 더 법정 노동 시간을 줄이면 노동자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수도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이 과도기적으로는요. 그러나 많은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갈림길에 놓이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그 300만 원 벌던 노동자 예를 들어볼까요? 그분이 주 20시간 일하시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 3일 내지는 주 이틀 반만 일하시는 거예요. 주 20시간이면 그렇겠죠? 네, 이틀 반만 일하시는 걸 텐데 그러면서 이제 350만 원이 됐어요. 여기 한 가지 더 고려하실 게 있습니다. 개별성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가족 성원에게 다 기본소득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4인 가족 기준이면 800만 원이에요. 여기서 사실은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도 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소득이 가족을 만들고 여러 사람이 가족을 이룰수록 더 이득이거든요. 한 명은 200만 원이지만 4인 가족은 800이잖아요. 그런 효과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 800만 원의 소득을 갖게 된 남성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마 두 가지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 그러면 아직 이틀 반을 더 일할 수 있잖아요. 이틀 반밖에 일 안 하니까 나 더 일하겠다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만 있을까요? 저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왜 더 일하지? 왜 더 일할까? 나 지금까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노동하느라고 매여 있었고 가족들과 시간도 못 보냈고 내 건강도 챙기지 못했고 내 가족 부모님도 못 챙겼고 내 지역사회를 위해서 정치적인 참여, 사회 참여도 못했는데 그리고 내 자기 개발도 못했는데 그리고 다른 어떤 노동을 위한 다른 일을 위한 자기 개발도 못했는데 그런 거 하겠다. 전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즉 자유롭게 여가를 즐기는 자발적 비정규직 또는 비노동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인공지능과 기본소득으로 맞이하는 새로운 시대는 경제성장이 아니라 공존이 목적인 사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희미해지는 세상입니다. 아까 제가 과도기적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당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로 줄어드는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이틀? 이렇게 일하는 겁니다. 이러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 구분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성별 격차. 이거는 이제 제가 보니까 이 성 문제, 젠더 문제도 이미 이제 강의를 들으셨던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거는 절대 인공지능과 기본소득이 이 젠더 문제, 성별 격차를 해소해 준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젠더 문제의 일정 부분은 분명히 경제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남성들은 여성보다 더 정규직으로 일하고 더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더 오래 일하면서 더 많은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아이가 생겨봐요. 당연히 여성이 일을 포기하죠. 왜냐하면 남자가 더 정규직에 돈 많이 버는데 이런 사실은 격차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평등 문제에서도 다른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도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렇게 선명하게 구분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장애인들이 노동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장애인들이 일을 못하고 돈을 못 벌기, 이일이라고 표현했는데 죄송합니다. 노동을 못하고 돈을 못 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큰 의미가 없어지는 세상이라면 우리가 왜 굳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할까요? 제가 방금 일과 노동이라는 표현을 구분해서 썼는데 그런 의미에서 일과 노동이 지금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돈을 벌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가족을 돌보는 거 여기 많은 여성들 대부분 가족을 훨씬 남성들보다 많이 돌보시죠. 병든 가족을 수발하고 아이들 돌보고 또 이웃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일도 하기도 하고요. NGO 같은 곳에서 돈 안 뽑고 자원봉사 활동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정치를 위해서 투표도 하기도 하죠. 이런 활동 우리가 돈 받고 하나요? 돈 받지 않죠. 그런 것도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없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습니까? 없지요. 네. 그런 일들에 우리가 좀 더 그런 일들을 하자는 거예요. 노동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시대가 되면 일과 노동의 구분이 희미해지는 시대가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모두의 가치가 존중받는 세상을 저는 꿈꿉니다.